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대공습에서 엄청난 기갑부대를 투입하고도 소득 없이 기갑 전력만 잃는 치명타를 안았습니다. 게다가 뚜렷한 성과 없이 어느새 겨울이 왔고 이제는 기갑부대 동원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최근 러시아가 선택한 것은 이내 전술입니다. 하다하다 일명 우라 돌격을 시작한 겁니다. 우라 돌격이란 러시아인 특유의 다같이 우라 YPA를 배틀 크라이로 외치며 돌격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우라! 는 아자! 만세!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소련군 보병들이 일제히 우라아! 라는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무지성 전면 돌격하는 행태로 표현됩니다. 보병의 돌격 전술은 과거에서나 유효했지. 전투기, 드론, 전차, 미사일이 주도하는 현대전에서, 그것도 개활지에서 돌격 전술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소련은 이런 식의 우라 돌격으로 재미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서구 선진국의 구소련에 대한 조롱이 섞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데, 소련군은 전쟁 내 1차 대전식 우라 돌격만 해대다 추운 겨울과 인구 덕분에 이겼다는 식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구소련은 죄수 부대 나 형벌 부대를 만들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시켰는데요. 당시 이 전투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죄수 부대의 부대원들은 수류탄 몇 발 혹은 23명의 소총 한 자루를 지급받은 게 다였다. 이런 열악한 무기를 소지한 민방위나 죄수들이 독일군 진지 앞으로 뛰어들었고 형벌 부대원들 중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구사일생으로 생활한 부상자들의 신음으로 가득할 야전병원인데 생환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날만은 적막할 지경이었다와 같은 증언들이 존재할 정도로 인해 전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나 쓸 줄 알았던 소련식 죄수부대, 형벌부대가 21세기 전쟁터에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죄수들로 이뤄진 스톰지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한 건데요. 스톰지 부대는 바그너 죄수병을 대신하는 부대로 러시아군이 공세작전할 때 즐겨 쓰는 형벌부대를 말합니다. 스톰지 죄수병 부대는 전과자 죄수병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명령 불복종 군인, 음주, 마약, 규율 위반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병력 부족에 시달리자 자국 죄수들을 용병으로 뽑아 최전선에 투입해왔습니다. 사망한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의 대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 복무하면 사면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각지 교정시설에서 흉악범들을 모집했는데요. 러시아의 재소자, 인권단체 철창 뒤에 러시아의 올가 로마노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하기 위해 죄수 10만 명을 모집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형벌 부대에 몸을 담는 대가로 자유를 약속받은 러시아 죄수 중 일부는 심각한 성범죄나 연쇄살인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만일 복무 후 사면이 되면 사회에 복귀한 후 다시 심각한 살인을 저지른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한 러시아 남성은 살인 혐의로 복역하다 바그너 그룹에 합류했고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고향으로 잠시 돌아와 또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전장에 투입된 죄수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주로 소모전에 투입되기 때문에 며칠 혹은 몇 시간 만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빈번하고 살아남는다 해도 사회의 복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가장 위험한 곳, 그리고 최전선에 들떠밀려 투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죄수들을 용병으로 동원한 데 대해 사람을 소모품처럼 쓴다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러시아는 총알과 포탄 아래에서 피로 자신의 범죄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옹호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전 여자친구를 살인한 범죄자 용병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한 뒤 사면한 것과 관련해 중범죄자를 포함한 죄수들은 전장에서 피로 범죄에 대해 속죄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렇게 죄수 용병까지 모집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현재 지친 병사들이 자신들에게 총을 겨누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매체들은 전쟁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러시아 병사들이 휴식을 위해 고의로 다치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여성은 징집된 남편의 편지를 통해
현재 러시아군의 상황이 어떤가를 알게 되었다며 매체에 제보했는데요. 남편은 편지에서 러시아군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의도적으로 참호 밖으로 팔을 내밀고 있다. 부상에 따른 입원, 즉 휴식을 위해 고의로 적군의 총알을 맞으려고 하는 것이다. 600일 넘는 장기전에 따른 전쟁 피로감 탓이다. 여기에 장비 부족 등 열악한 여건과 상관의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차라리 부상을 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매체들은 최근 한 러시아 군인이 전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다리에 총을 쏘는 해를 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귀국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자 러시아군이 더 강도 높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있는 병력도 부족해 여군까지 모집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러시아는 국면 전환을 위해 특이한 선전까지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국 청년이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러시아 매체가 한국 청년이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했다고 보도해 한국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러시아 매체 AIF는 러시아군 국제여단에 자원 입대에 복무 중이라는 한국인 남성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보도했는데 가족에게도 입대 사실을 숨겼다는 이 남성은 현재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선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얼굴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됐는데요. 영상을 보면 방한용품으로 코와 입을 가린 한 청년이 신원을 숨긴 채 자신을 킨제르라고 소개하며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왔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장 안정적인 대통령이다. 이것이 제가 자원 입대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방은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라고 바이든을 저격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어조차 할 줄 모른다는 이 남성은 현재 영어와 번역기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교관들이 영어를 할 줄 모른다. 외국인이 러시아군에서 복무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시스템이 구축돼 외국인 입대가 쉬워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그립지 않느냐는 질문엔 스마트폰이 있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 막사 생활에 적응 중이며 휴일에 쉴 아파트를 임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진 이후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씨 사례는 있지만 러시아 측에 자원 입대한 한국인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은 현지 매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영상 속 남성이 실제 한국인이 맞는지 확인 중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영상이 러시아 체제의 선전용 영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자 체제 선전용 영상까지 만들어 보도할 정도로 러시아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비는 잘하고 있지만 공세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전력망 복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러시아가 전력시설에 가한 집중 공격으로 전기 없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던 우크라이나에 또 한 번의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전력망 복구를 위해 약 3,600억 원가량을 투자했으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전력 생산량을 복원하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수십 년을 들여 지은 에너지 설비를 1년 만에 완전히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복구는 계속 지연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8일에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서 벌어진 드론 공격으로 약 2,000가구의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기도 했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결국 F-16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늦게나 빨라야 미국의 F-16은 내년 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종사와 지상 요원들이 F-16에 대한 조종과 정비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제공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전투기와 실탄 등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늦어지면서 대반격전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도 고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반격전에서 이런 무기들이 있었다면 전세는 또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 우크라이나 조종사들 몇 년이 걸리는 F-16 조종 훈련을
불과 6개월 안에 속성으로 마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양측 모두 지쳤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이번 겨울을 버텨내고 지친 병사들을 독려해 대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겨울이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6일 러시아 국방부는 수-34가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파괴하다라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근처의 공군 기지에서 수-34 전투 폭격기가 이륙한 뒤 정밀유도 무기를 발사하고 복귀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준 것입니다. 동영상 속 수-34의 꼬리 날개에 24라는 숫자가 붉은색으로 그려졌는데 이 부분이 흐리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잠깐 기체의 번호가 명확히 드러나 24라는 숫자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4가 그려진 이 전투기는 하루 전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된 전투기였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5일 수-34 포함한 모두 10대의 러시아 공군기를 떨어뜨렸다고 밝히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개 사진 속 수-34의 잔해 가운데 붉은색 24가 선명하게 보이는 꼬리날개가 있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여론전에 밀려 최근 전투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한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출신으로 귀화한 일리아 벨랴코프는 러시아 방송에서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포격을 당한 것은 다 페이크, 가짜뉴스이고 영상은 다 딥페이크라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나 서방에서 보내는 것이 다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가짜뉴스를 만들다가 이번에 발각된 것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의아해한 건 러시아의 공군력입니다. 러시아 공군은 미 공군과 미 해군 항공대에 버금가는 강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문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전력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전 초 러시아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주요 방공망, 활주로 등을 공격하는 등 예상된 패턴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라 예상되었던 러시아 전투기는 불과 75대 정도만 들어와 우크라이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전쟁연구소는 지난 3일 자체 분석 보고서에 러시아의 제공권 장악 실패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며 우리는 여기에 대해 지금은 어떤 설명도 제공할 수 없다며 의아함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가장 먼저 러시아 공군이 운용하는 정밀 유도 무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 RUSI는 앞서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할 때도 Su-34만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전투기들은 무유도, 폭탄과 로켓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지상 목표물을 감시 추적하는 표적식 별 장비도 부족해 공중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주요 공습 타깃에 표시를 해뒀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를 흙으로 덮거나 지휘 효과적인 공습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미제 상업용 GPS 달고 전쟁 중인 모습이 담긴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이 미국 GPS를 달고 전쟁하는 이유를 자국 군용 GPS를 믿을 수 없어서라고 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어나니머스에 해킹당해서 GPS가 먹통돼서 그렇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장비의 부실로 인해서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통해서 피해를 줄이고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전쟁을 하지 못하고 가장 희생자가 많고 소모가 많은 재래식 전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그동안 세계 최강이라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유럽 각국의 평가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최대 장점을 살려 러시아군에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의 저격수 강국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가 군을 지휘하는 러시아 장군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7일 영국 BBC에서는 히르키우 인근에서 발생한 전투 중 러시아 41군 수석 부사령관 육군소장 비탈리 게라시모프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그들이 게라시모프의 사진을 공개하며 사진 하단부에 붉은색 우크라이나어로 제거라고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도 게라시모프는
제2차 체첸 전쟁과 러시아군의 시리아 군사작전에 참여했고 크림반도 강제 합병의 성과로 훈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장성급 인사 전사 소식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러시아군 중앙군구 제41연합군 부사령관인 안드레이 수오베츠키 47소장이 지난 2일 우크라이나군 저격수의 조준 사격을 받고 전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비탈리 게라시모프의 아버지가 러시아 최고위 현역 장성인 발레리 게라시모프로 알려졌는데, 최근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방의 군정보기관은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은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다며 그만하자고 했다가 경질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스타인 아들이 전장에서 죽자 그의 분노는 엄청날 것이라며, 한 네티즌은 만약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반대한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장군이 쉽게 우크라이나 저격수에 의해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34지 통신망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암호화 통신 장비가 34지를 이용하는데 이를 날려버렸기에 평문으로 통신하다가 우크라이나군에게 감청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침공을 앞둔 지난 1월 말 30여 초 분량의 저격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상 최고의 저격수로 꼽히는 루드밀라 파블리첸코를 배출한 나라로, 그는 2차 세계대전에 불과 10개월 동안 독일군 309명을 제거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숙녀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저격수 양성 교육에 힘을 써왔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가장 강력한 여성 저격수들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최대 1.2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최신 저격총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만약 시가전에 돌입하면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개전 초부터 나온 보급 문제입니다. 서방 정보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일부 러시아 군인들에게 유효기간이 2002년인 전투식량이 보급되었다고 했습니다. 애당초 러시아의 보급 체계는 철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철도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제대로 된 보급을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자국 내 철도를 가장 먼저 폭파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철도가 막히면 부족한 수송 트럭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쟁에 바로 필요한 탄약을 우선시하고 유류와 식량은 등한 시에 보급이 제때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기름을 나르는 러시아군 트럭들을 우크라이나군은 집중해서 볼 때마다 파괴시켰습니다. 지난 8일 SNS에 우크라이나군에게 10여 대의 유조 트럭이 파괴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포병대가 7일 키예프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보급 호송대를 잡은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적어도 6대의 러시아 트럭이 확인되었는데 더 많은 트럭을 파괴시켰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최대 약점을 집중 공략했고, 이는 절대 열세의 전력에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두고 러시아는 전장에서도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지만 러시아 자국 내에도 전 세계의 보급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내 서방의 대표적인 IT70 일업들이 손절하고 나온다면 러시아의 은행, 통신, 운송이 다 끊기면서 러시아는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유니클로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니클로는 러시아인들도 옷 입을 권리가 있다며 러시아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유니클로는 살아남기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기본적인 욕구보다 바지와 티셔츠를 갖춰 입을 러시아인의 욕구를 우선시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배고픔에 굶주린 러시아군에 보급해주자며 한 네티즌이 이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핵 불닭볶음면, 강한 전자기력으로 마하 7의 속도로 발사하는 꿈이 무기. 할리우드도 이 쿨한 꿈의 무기에 매료돼 2009년 개봉한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에서 미군 구축함에서 발사된 탄체가 피라미드를 기어 올라가던 디셉티콘 로봇을 격파하는 장면을 스크린에 담았습니다. 이 미래형 장거리 타격 체계는 궤도에 전기를 통하게 해서,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엄청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꿈의 무기, 레일건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중국 해군공과대학 전자기에너지 국립핵심연구소팀이 레일건을 연속으로 120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연속 사격 중에도 레일건이 사격 정확도를 유지했으며 유사한 연구는 이전에 공개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으로 포탄을 초고속 발사할 수 있는 무기로 엄청난 사거리와 가공할 위력으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꿈의 무기로 불리는데요. 이걸 중국이 해냈다는 주장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레일건의 포탄은 음속의 6배에 달하는 초속 2km로 발사되며 10만 200km 목표물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화약이나 화학에너지가 아닌 전자기력을 이용해 발사체나 미사일이 궤도를 따라 날아가도록 해 일반 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먼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레일건 개발의 핵심은 연속 사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중국 해군공과대학 국립핵심연구소팀은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논문에서 성공의 비결로 10만 개 이상의 구성요소 지점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통해 정교한 측정과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복잡하고 극한의 조건에서 작동하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밀리초 약 1000분의 1초로 단축했으며 예를 들어 장비가 약간 달아오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는 반면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경우 포탄을 장전해도 레일건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고작 기계장치의 발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애 인공지능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미국 해군은 레일건에 막대한 자금과 수십 년의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실전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극초음속 미사일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2021년 개발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은 레일건 발사체의 균열 없이 반복적으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AI를 개발해 먼저 해냈다는 주장인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로 인해 고성능 AI를 활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일본도 레일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조만간 미국 빼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레일건으로 전쟁을 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방위장비청도 최근 올해 실시한 레일건 연속 사격 시험 결과를 보고하며 최대 120발 연속 사격에 성공했다며 안정적 단계에 와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레일건의 해상 사격 시험을 실시했으며 10월에는 탄약의 비행 안정성 시험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발하면 곧 양산하고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레일건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2년 전 미 해군의 다음 해 예산안에는 레일건 개발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 해군이 지난 16년간 무려 5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그만할 때라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 해군은 레일건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만하겠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없을 뿐 이 프로젝트가 무기한 보류될 처지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미 해군 연구청 ONR은 공식적으로 레일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레일건은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00분의 1초 동안 필요한 전력이 최대 1000mW로 추정됐습니다. 기동성 있는 플랫폼 중 이 정도의 전기를 공급하려면 전차나 군용기는 일단 크기에서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구축함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지상 시험은 이미 성공을 거뒀고 구축함의 끝판왕인 주멀트급의 레일건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그야말로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의 결정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멀트급 구축함은 탑재된 가스터빈 엔진이 엄청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레일건을 위한 플랫폼으로 적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2018년 2월에 중국의 상륙함 하이앙샤노에 레일건으로 추정되는 장치가 탑재된 것이 공개되자 놀란 미 하원 예산소위원회는 해군 책임자를 불러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존 리처드슨 당시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의회에 출석해 레일건 개발에 모든 걸 투자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술이 포함돼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돈은 들어가는데 가시적 성과는 없는 답보 상태였지만 미국이 이렇게 돈을 쏟아부은 이면에는 중국도 레일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19년 드디어 미 해군은 레일건을 함정에서 시험 발사까지 했지만 결국 전력화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레이저포나 레일건과 같은 고출력 에너지 무기체계는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함정에 탑재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은 끝내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EMALS 방식으로 항공모함 전투기 사출까지 전력으로 해결한 미국이 레일건의 전력 문제는 끝내 풀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중국이 과연 해결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들은 지난 11월 26일자 항공사진입니다. 당시 중국이 푸젠 항공모함의 EMALS 캐터펄트에서 사출시험을 하였고 사출시험에 성공했다는 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진들을 보면 푸젠함 좌연 측 EMALS 캐터펄트를 사용하여 겨우 더미 웨이트를 사출하는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8일 한국 시각 15시 30분에 공개된 항공사진을 봐도 그렇습니다. 항공모함 푸젠의 함교 아래 구역인 SPOT 6인 주기 구역에 제235 목업이 주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타이프 3CV-18 푸젠 항공모함 갑판 위에 사출 시험을 위한 더미 웨이트 2개와 제235 모형 함상 전투기가 주기되어 있는 항공사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투기 사출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즉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최신형 항공모함 푸젠함마저도 전자식 캐터펄트의 출력이 모자라 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캐터펄트도 성능이 모자라 갑판 길이도 20m 더 늘린다고 하는데 레일건을 장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끝내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푸젠함을 거르고 4세대 항공모함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왜 뜬금없이 레일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미국을 자극한 것일까요? 결국 푸젠함 전투기 사출 실패의 시선 교란용으로 레일건 개발에 성공했다는, 실제로 중국은 2020년 레일건 소총을 개발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적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후 아무런 추가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은 최첨단 무기인 전자기식 레일건을 소형화한 모델 이른바 레일건 소총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소형 로봇에 탑재돼 무장 정찰 임무에 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일건은 재래식 총과 마찬가지로 탄창의 총알을 장전해서 사용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합한 여러 장과 얇은 철판을 쉽게 관통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코일건이 시연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이 덕분에 적진에 침투하는 임무에서 유용하다고 설명하면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훨씬 강력해져 현존하는 총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은 더 이상 소형 코일건에 대한 뉴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 개발했다는 중국의 레일건에 대한 소식도 비슷한 결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조선소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행렬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엄청난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중국 조선소가 붕어빵 찍어내듯 배를 건조하는가 봅니다. 이곳에서 건조되는 선박들 중 단연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젠함입니다. 중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항공모함 푸젠함 진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하자
이날 3개의 이목이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 쏠렸습니다. 중국군은 장기적으로 오는 2035년까지 항모 6척을 확보해 미 항모가 대만 해협 1000km까지 전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해군력 건설을 목표로 항모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푸제남 진수식으로 서방 국가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푸제남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푸제남은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아칭 제독이 1982년 인민해방군 해군사령원에 취임해 항모의 필요성을 역설한 지 40년 만에 이룬 중국의 독자 설계 항공모함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 이외의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슈퍼캐리어, 즉 배수량 7만 티 이상 대형 항모이자 스키점프 대식이 아니라 사출기 이함 방식의 항모였기에 남이 쓰다가 버린 구식 항모를 가져다가 분해해서 공부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이 이런 수준의 항모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푸제남의 배수량은 8만여 티에 달하고 무엇보다 기존 중국 항모가 채택한 스키점프 대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니라 전자기 캐터펄트, 즉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식을 채택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손에 넣은 것은 1985년 호주 해군의 퇴역 항모 멜버른을 구입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중국이 구입한 항모는 구식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었습니다. 멜버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물이었고 키예프와 민스크는 1960년대 기술로 만든 즉 정식 항모 AIRCRAFT 캐리어가 아닌 항공중순양함이라는 독특한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구입한 항모를 모두 해체해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이후 해상박물관 등으로 사용하는 데 그쳤는데요. 중국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 류아칭 제독이 중국 공산당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면서 외국에서 항모를 직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항모를 들여와도 이를 개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도움을 받아 개수하더라도 항모에서 운용할 함재기나 호위용 중대형 전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998년이 되어서야 중국이 손에 넣은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남부조선소의 공정률 68% 상태로 방치된 발야그 VARYH였습니다. 중국은 당시 발야그를 약 260억 8,8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발야그를 10년에 걸쳐 연구 개조에 취역한 것이 바로 중국 첫 번째 항모 랴오닝이었습니다. 이듬해 랴오닝을 확대 개량한 산둥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완성작은 아니었습니다. 실전용 항모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반면 미국 항모는 CATOBAR 카토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항공 랜딩 기어를 사출기에 끼우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 마치 새총 쏘듯 날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엔진을 최대 추력으로 가동한 항공기는 사출기가 가한 90메가줄엠제이 안팎의 에너지를 받아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엔진과 사출기가 함께 엄청난 힘을 가하는 덕에 100M도 안 되는 짧은 활주거리에서도 무장과 연료를 넉넉히 싣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 랴오닝함이 채택했던 STOBAR 방식은 보조 장비가 없기에 항공기 스스로 이 함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체 중량을 줄여야 하므로 CATOBAR 방식보다 항공기의 연료 무장 탑재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랴오닝함이나 산둥함에서 자체 중량 17.5T, 최대 이륙 중량 32.5T인 제이젠 15 전투기를 띄우려면 25노트 46.3kmh 역풍이 불어 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항모가 맞바람을 받으며 전속력으로 달려야 이함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는데 문제는 J-15의 엔진 추력 부족으로 충분한 연료 무장을 실은 채로는 이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산둥과 랴오닝의 추락 및 훈련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공개한 어떤 영상이나 사진에서도 J-15 전투기가 카탈로그 데이터상 최대 무장 능력인 8티급 무장을 장착하고 이착함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J-15가 날개를 접고 항모에 죽이 된 채 공대0 공대함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있긴 하지만 이착함할 땐 가벼운 공대0 미사일 24발 정도만 장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STOBAR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를 갈며 미국 항모와 같은 CATOBAR 카토바 방식으로 건조한 항모가 바로 푸제남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제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출 방식을 위한 동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푸제남은 사출기는 미국 니미츠급에 탑재된 증기식이 아니라 최신 제럴드 R. 포드급에 적용된 전자기식 EMALS였습니다. 고압 증기를 사용하는 증기식 사출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큰 반면 EMALS는 단순한 구조에 힘도 좋아 증기식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쏘아 올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항모 설계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채택한 EMALS는 장점이 많은 사출 장비지만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EMALS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에 도입하면서 기존 A4W 원자로를 신형 A1B로 교체했습니다. EMALS 방식이 전기를 정말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A4W는 열출력 550MWMW를 발휘하는 대단히 강력한 원자로였음에도 불구하고 A4W로도 EMALS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700MW급 A1B 원자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군의 이런 실정을 지켜보고도 푸제남의 건조시 같은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초유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EMALS 방식은 가뜩이나 발사 신뢰도와 안정성이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걸 만들었다면 과연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중국 관영매체 CCTV에 따르면 푸제남은 보일러 8개를 가동해 증기터빈 4개를 운용하고 여기서 164MW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전력으로 85,000T급 항모의 추진축을 돌리고 EMALS와 레이더 등 각종 전자장비의 소요를 모두 충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푸제남급 항모의 동력이 불과 164MW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푸제남보다 작은 42,500T급 샤를드 고람이 211MW, 7600T급 퀸 엘리자베스함이 192MW, 3000T급 카보르함이 166MW 수준의 동력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푸제남 같은 항모의 동력이 164MW에 불과한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푸제남이 덩치만 크고 외관만 화려하지 사출 동력이 부족해 충분한 연료와 무장을 실은 항공기를 띄우기 어렵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처럼 부족한 스펙의 항모를 급히 진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 해군에 맞설 슈퍼캐리어가 절실한 중국 지도부가 무리한 성능과 납기 일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압박해야 하니 일단 만들어보자 라는 전략인 것이죠.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조차도 푸제남 개발에 관여한 한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산둥함과 푸제남 진수 사이 기간이 5년에 불과했다. 5년 만에 추진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기술 면에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기술력의 한계를 넘는 스펙을 요구해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제 기능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푸제남은 실제 EMALS 방식으로 개발되어 얼마 전 사출 테스트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모함 갑판에서 사출 시험 차량을 EMALS 캐터펄트에 올린 뒤 물보라를 일으킨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과거 미 제너럴 포드에서도 비슷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어코 EMALS를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푸제남의 사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잠잠할까요? 원하는 성능을 얻어냈다면 분명 대서특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 성능 테스트 장면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푸둥 국제공항에서 운동 중인 여객기의 승객들이 창문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을 종합했을 때 중국은 사출 테스트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테스트 결과는 은폐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하게 테스트 장면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사형도 원자력 추진 대신 푸제남과 같은 동력 계통을 채택한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동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중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이 경쟁하지만 여기에 중국은 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체코, 폴란드마저 중국 원전을 회피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비밀이 많고 내부 공개를 꺼리고 투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중국 원전에서 분명 여러 가지 고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철저히 은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전과 같은 사소한 고장이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되고 원안위는 조사에 착수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과연 은폐의 은폐를 거쳐 만들어진 중국의 자존심 푸재남이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 항공모함에서 헬기만 띄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